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개념과 일반적인 회계 이론적인 개념, 그리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계속돼가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그 흐름들 속에서 오늘하고 내일 강의를 저희들이 좀 준비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것 같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한두 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뭐 규정이 뭐가 바뀌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 나가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마다 그 중간에 비하인드에 이제 숨어 있던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실제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얘기하는 강의 전체 내용들은 가능한 좀 이슈가 됐던 어떤 논점이 됐던 사항들, 그런 얘기들도 좀 꺼내놓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또 내일 같은 경우는 보고서 작성하는 양식들 형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본문에다 그냥 공시하는 경우, 주석으로 빼는 경우들, 그리고 그거를 간단하게 하는 경우, 아주 세부적으로 가는 경우들, 또 공통비는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일 좀 얘기들이 많이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제가 먼저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직접적 나온 얘기는 아닌데,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비영리 쪽에서 복식부기, 발생주의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신 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차변대변으로 전표를 만드신 분들도 복식부기가 발생주의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결산서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선임자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하는 것들 배워서 그냥 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을 앞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앞 시간에 한 1시간 반 정도는 이 개념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고목준비금이 어떻게 되고 또 매도 가능 증권이 어떻다, 이런 구체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아마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들 기준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 자체가 비영리 회계라는 용어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비영리 회계라고 하게 될 때 우리가 두 가지 단어로 만들어져 있죠. 하나는 비영리라는 용어와 회계라는 용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비영리가 뭐냐라고 볼 때,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벌지 않으면 비영리다. 근데 비영리 법인도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수익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의 기본 개념은 지분권, 저 지분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재산권, 하나는 경영 참가. 우리 주식회사라는 얘기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되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주주총회에 가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되죠. 그게 경영에 참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지분권은 주식수에 비례해서 의사의결권을 가지죠. 비슷한 또 다른 패턴이 재산권입니다. 이게 재산권에 대한 지분권은 얼마나 이익이 났다, 회사 재산에 대해서 내가 몇 프로 지분이 있다면 그 지분만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도 그 지분 비율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분권, 경영의 참가, 또 재산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사단법인 총회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후원금 많이 냈다고 의결권이 높다,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n분의 1로 의결권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또 후원금 냈다고 해서 재산에 대해서 참여하면은 그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분권이 인정 안 되는 게 비영리 회계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 보통 교육이 영리회계 중심으로 많이 교육이 나오죠. 그러면은 주식회사 개념, 이런 자본에 대한 개념과 이 비영리에서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념에서 기본적인 흐름의
또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 얘기들은 오후에 순자산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회계라는 용어의 개념이죠. 회계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은 회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회자라는 것이 어떤 모임이라는 뜻이고 계자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 집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규칙, 어떤 원칙인지는 뭐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 사건을 하나의 원칙 기준으로 모아주는 것이 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계의 마지막이 결산서가 되는데 그 결산서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수지결산서 이런 얘기들인데 결론은 보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공통된 요소로 모아서 집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는 회계의 개념이죠. 그러면은 비영리 회계라고 하는 개념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보게 되면은 결국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어떤 원칙을 갖고 모아주는 것이 이 비영리 회계의 정의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 회계를 여러 가지를 모아준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모을 거냐가 그 다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기준이 되죠. 그 기준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은 결국 이 세 가지의 얘기가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활동 결과를 기록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재무 상태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의사결정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 세 가지의 흐름이 기본적인 회계 방향성입니다. 이걸 회계에서는 재무정보의 유용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 이 얘기들 여러분들 용어가 조금 회계학적인 용어가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내년 여름에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신다. 근데 여행이 조금 더 가족 단위로 아주 먼 미주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이쪽 간다 그러면은 경비가 많이 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민할 거냐 준비할 거냐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는 내년에 여행 간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또 내가 매월 월급 받는 것이 얼마니까 얼마씩 저축하니까 모으면은 여행을 갈 수 있느냐? 또 가지고 있는 거 모은 거 말고 지금 또 어떤 한 6개월 사이에 내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정리해보고 그다음 뭘 하나요? 여행을 갈 거다? 아니면은 너무 비싸니까 후년으로 미룬다 돈 더 모아서 아니면 조금 더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바꾼다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나와 있는 회계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되는 정보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헛수고하는 개념이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 비영리회계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복식보기와 단식보기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삽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이 나갔다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보는 것,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또 반대로 또 하나는 물건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요소의 증가 감소만 따지는 것이 단식보기입니다. 그래서 현금의 증가 감소만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재고자산의 증가 감소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물품이 증가됐다 감소됐다만 보게 되면 이 물품이 무슨 용도로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보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물건이 증가됐다. 아니면 재고가 구입됐는데 반대로 돈은 나갔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이 복식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식보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이중적인 속성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록을 한다는 것은 뭔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걸 기록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요소의 속성을 기록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금의 원천이 뭐였고 사용된 결과가 뭐였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좋은 점이 가장 첫 번째 본다면은 자기 오류 검증 기능이 있다. 뭔가 앞뒤에 틀린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기능, 대조되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 전체를 파악하고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금주의 단식부기 하면은 수지결산서만 보통 만들게 되죠. 그런데 비해서 이 복식부기에 갈 때는 재산 상태가 나오고 운영 성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의미들의 전체적인 단체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여기 단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단식부기는 현금 출납장을 만들 때는 우리가 더하기 빼기와 한글만 알면은 초등학생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기록하는 용돈 기입장 가장 대표적인 단식부기죠. 근데 복식부기를 하려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면서 뭔가 조금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단점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언제 우리가 회계 장부에다가 반영을 할 거냐, 회계적인 사건으로 인식할 거냐, 그 시기의 문제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주의는 개념적으로 현금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것, 그러니까 현금의 변동이 있으면 기록을 한다 기준이 현금주의입니다. 이 현금주의에서는 여러분 오시는 것 같이 아무런 고민할 게 없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사항으로 그냥 바로 나오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현금이 늘어났다, 감소됐다. 근데 이 현금주의에 있어서의 단점은 현금 거래가 없는 거래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돈을 안 받고도 여러 가지 경제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수혜자들에게 겨울에 추운데 나눠줄 잠바들을 누군가가 기업에서 후원했다. 우리 현금 안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나오죠. 그리고 외상으로 뭔가 사왔다. 아니면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기로 했는데 뭐 약속의 시간들 이런 경우들은 현금은 없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여기에서 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큰 문제점이 됩니다. 현금주의의 가장 안 좋은 사례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단체가 12월 30날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를 구입하니까 자동차 보험료 뭐 요즘 한 8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좀 계산하기 쉽게 120만 원으로 한번 해보죠. 한 달에 10만 원씩. 현금주의에서 보면은 원래 차를 샀지만 12월 달에 차를 사서 운행한 날짜는 이틀밖에 안 되지만 보험료는 120만 원 지출한 걸로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차를 엄청 오래 활용했구나라는 개념이지만 실제는 이틀밖에 안 되죠. 그래서 현금주의는 어떤 경제적 실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 못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 발생주의가 됩니다. 발생주의는 어떤 그 조직의 경제적인 실체 변동 관계가 바뀌었을 때 기록을 하는 것들이 발생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급여가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죠. 300이면은 보통 월급은 월말에 받으면은 아직은 여러분들 이번 달 월급 안 받았습니다. 통장에 잔고 아니면은 지갑에 현금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돈 쓸 돈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16일이니까 내가 160만 원 벌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그것이 발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고 나가고가 아니라 우리 쪽에 뭔가 권리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게 회계학적인 개념 아닌데 좀 그냥 쉽게 표현해서 기분 좋으면은 경제적으로 기분 좋으면은 기록하고
경제적으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록한다. 이게 발생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더 공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발생주의 개념은 좋은 점은 기간 기속이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기간 기속이라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그 12월 30날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를 냈다. 그럼 이 보험료가 실제로는 그 1년치가 나갔는데 그러나 회계처리 30일이니까 효과는 우리가 이틀밖에 못 본 거죠. 120만 원을 그 이틀로 나누면 올해 보험료는 한 10,000원 정도, 7,8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수지결산서에서는 보험료가 120만 원이고 우리가 이 발생주의로 가면 올해 보험료는 7,000원, 8,000원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번에 보험료 부담이 얼마였구나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단점은 아까 같은 보험료를 할 때 그러면 왜 하루 단위로 나누느냐, 초 단위로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달 단위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현금주의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바로 보이니까 객관적이니까 누구도 서로 오해가 없는데 발생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뭐가 합당하냐를 우리가 추정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추정 속에서 서로 차이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추가적인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좀 노력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이 이제 발생주의가 가지는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조직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나오니까 발생주의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그래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들의 자금 흐름을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보죠. 어떤 비영리 조직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기부자들 아니면 초기 설립자들 모여서 재산을 출연합니다. 그럼 이러한 출연금으로 실체가 형성이 돼서 기본재산을 가지게 되고 이 기본재산을 시발점으로 조직들은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인건비, 사람도 투입되고 물자도 구입하고 필요한 경비도 지출하고 그래서 결국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어떤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목적 사업들이 진행이 되죠. 그런 목적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 단체는 본인들의 목적 사업이 성과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 사업이 성과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간 자금들은 여기서는 우리가 소비되고 없어집니다. 다른 말로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것 자체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돼서 재생산할 수 있는 자원으로 회수하는 것이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는 이것 자체가 소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에서 이 목적 사업으로 잘 쓰느냐라는 걸 보고 활동을 잘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재원들은 후원자들이 지속적인 기부를 하면서 이 사이클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잠깐 비교할 때 영리 조직은 이것이 회수를 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얼마를 재투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얼마의 이익이 나서 재투자하느냐 이 관점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반해서 비영리는 이렇게 소비되는 관점에서 어떻게 소비됐느냐라는 관점에서 회계 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리 조직의 결산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손익은 얼마 손익이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분권자, 어떤 경영권, 재산권의 지분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를 돌려줄 수 있느냐, 투자 결과들을. 아니면 재투자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반면 비영리는 이 돈들이 어떻게 소비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오는 용어도 운영 성과표. 지금 우리 공식적 용어는 운영 성과표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는 외국에서는 많이 나왔던 것이 활동 보고서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액티비티 리포트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비영리 쪽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돈이 남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느냐, 어떻게 소비를 했느냐 쪽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또 작성해야 되는 회계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더 계속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비영리 회계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돈하고 개입되는 사건들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들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얘기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단체 통장에 보니까 어느 날 통장에 돈을 계좌를 딱 찍으니까 통장에서 후원합니다. 아니면 응원합니다. 아니면은 어떤 송금한 사람이 이렇게 찍혀서 돈이 들어오죠. 후원금들이. 근데 우리가 후원금 통장이라고 딱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일반 우리 사업비 통장, 경비 통장에 어떤 사람 이름이 찍히고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후원금인가?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쓸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잘못 들어온 거 아닐까? 그러면은 우리 개념은 이 돈은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자, 이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자금이 조달이 됐을 때, 조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알아서 써도 되느냐, 아니면은 이 돈을 꼬리표를 붙여서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가? 돌려줘야 된다면 잠시 활용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이 개념이 우리가 돈이 들어왔을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조직에서 계속 쓸 수 있는 부분, 이 경우는 주로 영리 조직들이 해당이 됩니다. 영리 조직에서 자본금을 투입했을 때, 자본금 투입하면은 우리가 자본금은 이자도 없고 회사가 있으면은 존재하는 우리는 상환할 의무가 없죠. 청산할 때, 종료할 때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해서는 누가 있는 건지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이 이 자본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타인 자본, 부채라고 얘기하죠. 돈을 빌려왔는데 이 돈은 우리가 물론 쓰긴 하지만 사업하는 동안에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일시적인 것.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얘기는 결국 개인별로 이것을 관리를 해서 우리가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돌려줘야 될 의무들을 위해서 우리 돈을 별도로 꼬리표에 붙여서 관리하자.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직에서 후원금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 경우가 후원금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기업에서 매출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돈이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어떤 조직이 그룹핑하는 것, 기록을 하는 이유는 미래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된다. 어떤 미래 의사결정이냐? 이 돈을 내가 써도 되느냐? 아니면 관리하다 갚아야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은 크게 세 그룹으로 여기 보신 같이 나눕니다. 부채, 순자산, 그리고 수익. 그래서 우리가 갚아줘야 될 것과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그룹핑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앞에서 보면은 책상 위에 핸드폰도 있고 종이컵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핸드폰도 필요하고 종이컵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소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는 하나는 이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아니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종이컵은 심하면은 이번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죠. 소비하고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미래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려면은 내가 돈을 쓰긴 썼는데 그 결과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는 한번 활용되고 끝나버렸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구분의 기준입니다. 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아까 우리가 여행 갈 때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우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식사라든지 쓰고 없어져 버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여행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사용되는 결과는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번에 소비하고 없어져 버리느냐 라는 어떤 기준으로 다시 그룹핑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들어온 돈이 전체가 결국 돈 들어왔는데 우리가 써도 되느냐 아니면 갚아야 되느냐, 갚는데 이것이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사용한 결과가 소비되고 없어졌느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기준으로 전체 정리하는 것이 이게 복식부기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차변, 대변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차변, 대변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돈을 꾸어왔다,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차변은 이 돈으로 어디다가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변, 대변의 개념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서로 조합을 하면서 분계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분계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표를 보통 보시게 되면은, 복식부기 전표를 보면은 차변, 대변, 그냥 뭐 현금이 차변, 그다음에 대변이 외상매입금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 분계를 가만히 보시면 차변은 어떻게 이쪽은 우리가 돈을 사용한 결과구나. 대변 오른쪽은 자금이 조달된 쪽이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산은 취득하면서 사용한 결과죠. 반대로 이 자산이 없어져 버리면, 처분하면은 반대로 자금이 새로 조달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산은 반대로 넘어와서 자산의 감소가 되면 또 다른 자원의 조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복식부기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좀 보면은 우리가 순자산, 자본, 영리 조직은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비영리 조직은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식회사가 출자를 하는 자본 행위화 되는 부분, 이 자본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영업활동, 원래 하려고 했던 영업 아니면 경영 활동에서 나온 결과가 이 순자산 쪽에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리 쪽의 자본은 자본활동과 영업활동 두 가지 결과가 다 있게 되고, 비영리 쪽은 자본활동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자라는 개념이 아니니까 영업활동에 대한 개념들이 여기 순자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들은 순자산들은 회사가 아니면 법인이 존속하는 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부채. 이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분명히 뭔가 나왔지만은 이거 자체는 미래에 어디에 우리가 돈의 꼬리표를 붙여서 누군가에게는 갚아야 될, 상환해야 될 것들이 부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활동. 이거는 이 수익활동은 목적 사업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순자산의 증가가 나오는 결과들, 이 부분을 수익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회계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 어떤 영업활동의 결과 순자산의 변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 두 가지와 밑에 것은 색깔이 서로 제가 다르게 있습니다. 위에 것들은 내년에 계속 이월돼서 관리해야 되고, 수익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우리 조달 측면의 거 제가 정리한 부분이고, 자산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미래에 뭔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통제 가능성,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용은 순자산 감소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은
이월되지 않는 부분이 자산과의 차이가 되겠죠. 소비되고 없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 지금 보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다. 반대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은 순자산이다. 똑같은 등식 관계지만은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본 개념입니다. 거래 8요소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들, 결국 우리가 자금이 조달이 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또 자금이 사용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자원이.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런 얘기들이 서로 조합이 돼서 결국 원인과 결과,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에 두 가지 중에 하나씩은 서로 엮이면서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 이상이 어떻게든 연결된 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계 사건들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모든 경제적 사건은 이 방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계로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얘기들 한번 좀 우리가 이 사건들 정리할 때 복식부기 회계 처리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어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앞에서 이게 나왔던 이 부분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이 얘기들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는 이 부분을 아주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생 항목별로 이것이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계정 과목, 그럼 그룹핑 중에서 필요한 계정 과목으로 설정하시고 차변, 대변, 증가, 감소에 따라서 구분하고 금액적인 효과들을 기록하시면 이 분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위에 먼저 나와 있는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예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도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개념적인 부분 때문에 뭐 짧게 설명드리면은 자, 차변의 미지급금이라면은 미지급금은 우리가 보통 부채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차변에 나오면 저기 부채의 감소가 되죠. 그리고 예금은 자산인데 예금이 오른쪽 대변에 나오면 자산의 감소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미지급금도 감소되고 예금도 감소됐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금으로 미지급금을 결제했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있었던 사건, 원인과 결과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들, 여비교통비, 현금, 저 경우는 현금으로 여비교통비를 지급했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품, 미지급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비품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외상으로 구입해 왔다. 외상이 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죠. 현금, 그다음 후원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후원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근데 만약 이쪽이 예금이 되면 예금으로 증가되니까 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죠. 또 예를 들어서 현물이 된다면 여기가 현금이 아니라 어떤 비품이나 수적 물품 이런 것들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예금, 외상매출금. 이거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이 앞에까지 설명드렸던 얘기는 전반적인 복식부기에 있어서 차변, 대변, 분계 이런 방향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부채, 순자산, 수익, 자본, 비용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룹핑 했던 이 얘기들을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무언지 모아주는 어떤 그 모으는 요소, 집합되는 센터가 뭐냐, 그것이 여기 말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숲을 보는 것과 나무를 보는 것의 차이다. 숲을 보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보고서들,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런 쪽에서는 전체 숲을 보는 관점이고 계정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게는 그 나무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얘기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또 많이 받는 질문은 그러면은 계정 과목은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쪽이나 아니면 학교 쪽이나 병원 쪽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딱 나와 있으니까 엄청 만들어진 규칙대로 가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제약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회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회계적으로는 어떤 계정 과목을 써도 상관이 없다. 딱 하나 이 계정 과목을 써서 앞에서 제가 회계를 할 때 앞에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갔지만 회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언어다. 숫자로 표현한. 결국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계정 과목 썼을 때 이 우리 전체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계정 과목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돼야 되죠. 그 사람과 내가 같이 공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이것은 우리 종이컵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부터 이것을 종이컵이라고 안 하고 물 담는 그릇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일반화된 개념과는 다른 용어를 썼을 때 그것이 새로운 개념이라면 없던 것에 대한 새로운 거라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미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범주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 줘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계정 과목의 얘기들 나올 때 또 하나는 중요성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계정 과목을 만든다 보면은 어떤 저희 법인에 있는 실무자들도 그럴 수도 있고 단체 가서도 보면은 돈 나갈 때마다 새로운 항목이면 계정 과목을 계속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단체가 다니다 보면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해서. 그러면은 그 벌금을 낼 때 이 벌금 내는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는 것은 벌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정확합니다. 벌과금, 벌금. 근데 여러분은 어떤 계정 과목 쓰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제세 공과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잡비, 잡손실로 들어갑니다. 왜? 벌금이라는 것이 계속 매달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하다 한 번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금액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요하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금액적인 중요성의 부분이 우리가 고려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금액적으로는 이 벌금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 단체는 모든 법규에 대한 준수, 법 준수는 무조건 우리 단체의 기본 사명이다. 자, 그런데 벌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단체 사명과 어긋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다면 이 조직은 금액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활동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벌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성이라는 얘기는 금액적인 중요성과 그 가지는 내용에 대한 중요성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단체가 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 계정 과목도 별도로 만들고, 그러나 별로 금액이 중요하지도 않고 의사결정에도 별로 중요한 요소도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과 통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만드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나올 얘기는 계정 과목의 분류 기준입니다. 계정 과목은 여기서 보면 부서 기준, 기능 활동 기준, 속성 성질 기준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하면서 어디 그 내부 직원들 연수할 때 어디 강원도의 어떤 그 콘도에다가 장소를 잡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할 때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비를 냅니다. 자, 그럴 때 버스 대절비가 한 60만 원 나왔습니다. 이 버스 대절비의 계정 과목은 뭐로 가야 될까요? 자, 1번 우리가 버스를 빌렸으니까 여비 교통비. 2번 교육을 하면서 갔으니까 이것은 교육비. 어느 게 될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쓸 수는 없거든요. 우리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아마 지금 마음속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비라고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이 기능, 펑션, 기능이 뭐였느냐는 기준으로 구분하는 게 이 기능입니다. 근데 여비교통비 아니면 차량비 이런 쪽이라면 그것은 돈이 나간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정 과목을 만들 때는 이것이 레벨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이 가든지 이런 그 레벨 차이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의 회계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회계사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회계 전문가로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운행하다가 거기에는 차량 운행하다 보면은 자동차세도 나오고 기름값도 나오고 주차비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된 세금은 제세 공과금으로 가고 주차비는 차량 유지비, 기름값, 차량 유지비로 가죠. 그리고 자동차 수리하면은 이건 수선 유지비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의 개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라는 기능에 대한 성격과 성질이라고 하는 조세 공과금 아니면 잡비 이쪽하고 막 섞여 있도록 지금 돼 있는 부분입니다. 회의비, 지급 임차료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공간을 빌렸다. 그럼 이건 지급 임차료인가 아니면 회의비인가? 지방 출장 갔는데 교육 때문에 갔다? 예비 교통비인가 교육비인가?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회계 개념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개념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활동 기준, 기능에 대한 기준이 그 다음 레벨로 나오고 그 레벨 속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성질을 구분해 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예산 회계를 보시면은 정부 회계의 가장 큰 그룹은 이것이 국방부다, 보건복지부다, 고용노동부다. 그러니까 부서가 먼저 나눠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 기능이 뭔가 따라서 나오고 거기 밑에가 들어가는 것이 말하는 우리 여비교통비, 식비 이런 쪽이 되죠. 그래서 조금 관리하는 쪽에서 세세목 이런 개념으로 나간다면 인건비 안에 급여가 있고 또 4대 보험료가 들어갈 수 있고 차량 유지비 안에 세금 나가는 게 있고 수선비가 있고 또 유류대가 나갈 수 있고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 과목은 이런 레벨을 우리가 좀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얘기인데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이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이 얘기 자산, 부채를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앞에서 우리가 자산, 부채는 우리가 누군가에 갚아야 될 거고 자산은 우리가 사용한 결과다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행 간다고 할 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쭉 열거한다 그러면 여행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예산 잡을 때 보통 예금 제일 먼저 위에 쓸 겁니다. 왜? 바로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중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거. 그 두 번째 쓸 수 있으니까 다음 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밑에 가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것들이 제일 밑에 가겠죠. 그 이유는 내년에 여행 간다고 바로 갖고 있는 자동차 팔아서 가는 거는 아니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정리하면 결국 여기 나오는 자산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기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래야 내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죠. 참고할 수 있으니까. 부채도 동일합니다. 부채 적으라 그러면은 당장 내일 갚아야 될 것부터 먼저 적죠. 미지급금 같은 것들.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집 사면서 20년 장기 대출했다. 그거는 돈은 나가지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산, 부채, 순자산은 우리가 결산서를 만들 때 순서 자체가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우리가 한 번 1년, 보통 이제 유동은 1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1년 넘어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1년 넘어서 갚을 거냐 라고 하는 기준으로 큰 그룹을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수익 비용, 이 수익 비용은 우리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들 중에서 내년을 2월 되지 않고 사용되고 소비되고 없어진 것들인데, 근데 이것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이런 경영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올해 연봉이 얼마다 하면 내년에도 그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올해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수입 속에 어떤 주식 투자해서 3천만 원 받았다, 아니면 부동산을 이사하면서 부동산 팔아서 몇 억을 벌었다, 내년에 또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내년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거냐, 경상적으로 매년 반복적인 거냐, 아니면 내가 하는 본업에 관련된 거냐 아니냐 갖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익과 비용은 우리 원래 하려고 하는 단체의 목적 사업과 관련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냐, 거기에 관련된 수익이냐 아니면 비용이냐, 그리고 그 이외의 거, 사업 외, 목적 사업 외의 거냐 아니면 영업 목적 이외의 거냐.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은 매출이 있고 매출원가 판관비, 이거는 목적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 목적 사업과 상관없는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조직은 어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한, 전체 계정 과목에 대한 그룹핑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금이 조달되는 기준들, 순자산이라고 보는 부분들, 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사용된 결과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바로 넘겨서 또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지는 어떤 그 자산, 부채, 순자산, 어떤 재무 상태표에 나오는 부분들, 2월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 속에서 정리가 되게 되죠. 그리고 안에서 다시 유동, 비유동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것들을 더 세분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오후 시간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는 왼쪽은 주로 비영리 쪽에서 하는 얘기고, 슬래시하고 오른쪽 부분들은 주로 영리 조직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자본, 자본금, 잉여금, 자본조정 이 부분들은 영리 쪽, 주식회사 쪽에서 하고, 비영리 쪽에서는 기본재산, 보통재산, 아마 여러분들 정관에 보면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이라는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표, 기업에서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개념들, 이 부분도 똑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큰 개념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냐, 사업과 상관없는 부분이냐.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과 비용, 들어온 조달과 사용된 것들 비교하면서 나누는데, 여기에는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온 항목이 이게 회비냐, 기부금이냐, 아니면 보조금이냐, 영리 조직에서는 매출이냐, 이쪽은 판관비냐, 매출 원가냐, 또 목적 사업 쪽 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사업비냐, 운영관리냐, 지원이냐, 여러 가지 그룹핑으로 더 세분을 시킬 수 있게 되죠. 자, 지금은 제가 구체적인 계정 과목은 아직도 일부러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일단 우리가 재무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는 전체적인 그림의 어떤 그룹핑, 숲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보이시면은 실제적으로 회계 이 부분 관리를 해가면서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 거냐. 특히 원래 같은 경우는 이 그룹핑이, 특히 운영성과표의 그룹핑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기존에 여러분 하셨던 것과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 그러니까 결국 재무정보, 결산서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게 지금 기초적인 개념이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이 잉여차익이고,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을 목적
사업도 그 비용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보게 되면은 그럼 복식부기 결산서 흐름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에서 했는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론적인 흐름이라고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회계적인 사건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사실관계를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분계를 합니다. 이 분계라고 하는 거는 오늘 뭐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지만 우리가 차변 대변이라고 어떤 자원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것이 분계라고 그러고 분계한 내역들을 모아둔 것이 분계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계장이 우리가 다시 이 분계장을 가지고 장부에 실제 반영하는 것이 전기라는 절차가 생깁니다.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다는 것을 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를 하면은 이때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계정별 원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별 원장은 현금 출납장 아니면 비품 아니면 뭐 저기 그 시설 또 인건비 급여 이런 항목별로 우리가 나오는 원장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거래처 원장, 분계장에서 나온 정보가 우리가 매출했다 그러면 거래처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외상매출금 아니면 미수금, 미지급금이 있을 때 누구한테 얼마 줄 거다. 어떤 개인별로 별도로 관리한 정보가 여기서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인 매일매일 거래 관계들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말 되면은 현금 출납장도 마감하고 또 여러 가지 계정별 원장도 마감해서 이 마감한 이후에 결산 수정사항 또 결산 조정사항 우리가 발생주의로 하다 보니까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또 선급 비용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정리가 돼야죠. 기간 기속으로. 자, 이 결산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뭐 이 결산 조정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분계가 대표적인 게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들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는 쭉 계속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생각 속에는 500만 원 번다는 얘기는 얼마 동안의 기간인가요? 하루에 500만 원? 1시간에 500만 원? 1시간에 500만 원 보세요.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한다면 500만 원 벌었다는 얘기를 하려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1시간이다 아니면 월급이다 연봉이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운영 성과 단체가 활동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산기를 끊어야 이게 1년 단위다 아니다라는 게 되어야 이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산 마감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시간에 500만 원 받으시는 분인데 지금 아직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거 500만 원 벌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선수수익 아니면은 시기에 따라서 선수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나오는 결산 수정 사항에 대한 분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이거는 자세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은 시산표가 만들어지고 여기 나온 이 시산표는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회계적인 부분들을 다 모아서 계정별 원장 나온 것들을 각 계정별로 모아준 시산표고 이 시산표에서 운영성과표나 손익계산서가 1차적으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산표와 운영성과표의 결과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순자산 변동표에 우리 기업으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단기순이익이 우리 잉여금, 재무상태표의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 비영리 쪽으로 따진다면 원래 일을 하고 수익 비용의 차이가 나온 잉여 차익이 잉여금으로 조정이 돼서 넘어가게 되죠. 이 얘기가 순자산 변동표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얘기들이 재무상태표로 마감이 되면서 그리고 내년으로 이 얘기들이 이월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회계 복식보기를 할 때 결산에 대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보고서 속성들을 잠깐 보면은 수지결산서, 수지결산서 아니면은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고도 기업에서 얘기합니다. 수지결산서는 현금 흐름표를 직접법으로 만든 것이 수지결산서입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대부분 직접법을 안 하고 간접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지결산서는 용도 자체가 우리가 뭐 얼마나 어떻게 활동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갔느냐, 현금의 증가 감소만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아니면 조직이 어려워서 차입금을 했다 하더라도 그 차입금은 연말에 가면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월금이 생기죠. 이월금이라서 이월금 숫자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지결산서는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다, 어떤 성과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금 흐름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성과표, 이 부분이 이제 발생주의 개념으로 단체의 실질에 어떤 변동이 있었느냐. 그래서 운영성과 활동보고서, 기업으로서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는 특정한 시점에 재무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산, 현금, 예금, 비품, 보증금,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소극적인 재산이라면 주로 부채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가 갚아야 될 것들. 이런 얘기들이 재무상태표에서 정리가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들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영리 회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실 거냐? 지금까지 비영리 회계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첫 번째, 이런 비영리 회계에 대한 기준들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 그동안에는 첫 번째, 개별적인 규정. 비영리 법인이 설립될 때 주무부처별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회계 규정들이 주무부처별로 다 따로따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설립 근거 법률이 되는 민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익법인법 또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의 회계에 대한 얘기가 아주 조금 뭐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왜? 거기에서는 회계에 대한 방향성이나 개념은 전혀 안 하고 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것을 뭐 현금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정도지 구체적인 회계 재무 정보의 방향성, 유용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역할은 못하고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시설 재무회계 규칙 그리고 병원 사립학교 회계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유일하게 공식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임의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개별 규정에서는 대부분 나와 있는 규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나 병원 사립학교 쪽도 보면은 기본 관점은 보조금을 주는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지원해준 보조금이 목적대로 제대로 써졌는지 보려고 하는 게 주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 정보의 일반적인 관점,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미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 입맛에 맞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쓰시면서 후원자들하고 소통하기에는 저 규정들이 별 도움이 안 되는 정보들입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규정이 2003년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됐던 겁니다. 한국회계연구원 지금의 회계 기준은 전신입니다. 거기에서 비영리 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때 만드는 거는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국내에 조금 번역해서 도입하는데 이때는 처음 논의하면서 지침서만 되다 보니까 별로 적용이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7년도에 공익법인 결산공시라고 하는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처음 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결산 공시 규정이 있다가 보니까 대부분 우리 비영리 단체들, 기부금 받는 데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아주 소규모는 예외지만. 그러니까 이 규정이 모든 비영리 공익법인들을 어떻게 보면 회계 처리하는 기준으로 역할을 한 셈이에요. 근데 2007년도는 아마 여러분들 혹시 그때 작업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산공시 양식이 그냥 재무상태표, 대차대표 한 페이지로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더군다나 실제 공시된 내용을 보면은 숫자도 앞뒤도 안 맞는 것들 막 올라가도 그냥 다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규정들이 2013년도 넘어오면서 양식이 좀 상당히 계속 타이트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고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2014년도에 한국일보 쪽에서 공익법인 결산 공시했는 걸 갖고 언론에 막 터뜨리면서 뭐 이거 막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그때 처음 나온 거죠. 이 얘기들이 나온 거는 이 결산 공시 양식 자체, 상정법에 나오는 이 공시 양식이 바뀌면서 어떤 그 재무 정보의 유용성 또 어떤 이 그 재무 제표의 계정 과목 그룹핑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어떤 고민이 안 되고 여전히 상속세법, 그러니까 주로 국세청에 있는 재산세과 쪽이죠. 그 재산세과에서 증여세 관리하는 차원에서 양식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별로 이 부분에 대한 발전이 없었다가 그때 나오는 언론 기사 때문에 일부 비영리 단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중재 요청도 하고 상당히 그때 좀 많이 복잡해졌었죠. 그러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지금 2017년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 이것은 회계 기준원에서 만든 양식입니다. 기준인데 이건 2017년 작년 여름에 나왔습니다. 이 회계 기준원에서 나온 이 비영리 조직의 회계 기준은 사용하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떤 공익법인이든 어떻든 모든 비영리 조직을 포괄하는 좀 더 이론적인 베이스를 갖고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저 기준으로 가다 보면은 공익법인 쪽에서는 적용하기가 너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좀 의미가 여기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적용이 실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17년 11월 달 공익법인 회계 기준 이제 오후부터 요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이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4년도 요 근방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비영리 공익법이 만들 수 있는 공통된 회계 기준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보면은 위에 거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단체가 이거를 적용 안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기준에 따라 결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 기준으로 만들면 대부분 밑에 나오는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도 대부분 충족이 됩니다. 일부 분배 비용을 구분하는 쪽에서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근데 이 기준 자체는 이거는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규정인데 이것은 결산 공시하는 모든 법인들 또 외부 감사 받는 법인들은 모두가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최근에 지금 예규가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익법인 관련돼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은 공익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받은 것, 출연금에 받은 것과 사용내역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정리해둬야 된다. 근데 어떤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식부기 방식은 어떤 걸 말하나요?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으로 답변이 나온 거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서 만든 장부가 복식부기 장부다라고 결론을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세무 확인하는 경우는 자산 5억, 수입 3억 이렇게 되는데 그런 규모와 상관없이 기부금을 받아서 출연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조직은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으로 장부를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이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드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